제가 저쪽 건너편에 살 때는 제가 이름이 마게데 여기서 다우드입니다. 요르단 이름은 다우드입니다. 그래서 다우드가 그래가지고 다우드라고 불러주시면 다들 이해하시게 될 거고요. 자, 이제 2박 3일 동안 이제 요르단 입장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어느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실 때 굉장히 더우셨죠? 저 갈릴리 일정하실 때도 굉장히 갈릴리가 습하거든요. 밖에 나가면 줄줄줄 흘리고 땀으로 이렇게 더운데요. 또 암만 가면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암만 가면요 시원하실 거예요. 왜냐면 저녁만 되면 20도, 22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요 암만이 해발 고도가 950m예요. 굉장히 사람이 살기 가장 좋은 해발 고도가 해발 800에서 해발 1000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살기에 가장 좋은 곳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암만입니다. 그래서 암만에 저녁에 이제 서늘하고요 시원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밤에 이제 에어컨을 심하게 틀어놓거나 그러시면 그 다음날 뭘 걸리시냐 감기 걸리십니다. 왜냐면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그건 감안하시고 생활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요르단에 오셨는데 요르단 오자마자 밖에 보이신 게 뭔가요? 황량한 광야입니다. 광야. 자, 황량한 광야가 있고요. 옆에 보이는 나무들은 뭐가 보이냐면 시띠 나무가 보여요. 지금 현재 보이는 나무는 시띠 나무. 조각목? 아까 시띠 나무는 뭐냐면 조각목이에요. 뭐라고요? 조각목. 덮개를 만드는 데 쓰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 시띠 나무가 있는 곳에는요 뭐가 있냐면 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황량한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물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시띠 나무는요 보통 뿌리를 어느 정도 내리냐면 45m에서 길게는 60m까지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뿌리가요 보면 아주 실핏줄처럼 아주 가느다라요. 그래서 물이 있는 수층을 찾잖아요. 그럼 그곳으로 물을 쫙 뻗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나는 나무가 바로 시띠나무. 그래서 이 광야에서 가장 말라 비틀어지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쓸모없는 것 같지만 단단한, 그래서 덮개를 만들고 그 안에 성물들을 넣는 나무가 되고요. 이 시띠나무에는 뭐가 있냐면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약 15cm 정도 합니다. 10cm에서 굉장히 크죠. 이 시띠나무 이 나뭇가지로 뭘 만들었냐면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그 면류관을 누가 쓰셨냐면 예수님이 쓰셨어요. 그래서 시띠나무를요 말려가지고 이 가시를요 손으로 살짝 스치면 손이 싹 베어집니다. 굉장히 아프죠. 그래서 이렇게 아픈데, 자, 요르단 오면은 황량한 광야잖아요. 요르단은 물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생활할 때는요 물 걱정은 없었어요. 뭐만 있었냐? 요금 폭탄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쓰면 요금이 폭탄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뭐 많이 나오면 100만 원씩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요르단은요 물을 많이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물이 수도가요 암만의 수도가 일주일에 한 번 나옵니다. 수도물이 한 번 나옵니다. 요일마다 나오는 지역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딱 한 번 나오거든요. 그러면 물을 마음껏 쓰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받아놓아야 돼요. 그래서 집집마다 보면 뭐가 있냐면 물 조장 탱크가 있어요. 집들이 물 조장 탱크가 있는데요. 요르단에서는 집을 구할 때 물 조장 탱크가 얼마나 큰지 꼭 확인해야 돼요. 물 조장 탱크가 적으면 3일도 못 쓰죠. 3일도 못 쓰죠. 그래서 저희가 요르단에 와가지고요 6개월이 지났는데 아빠, 저희 아들이 아빠 물이 안 나와요. 왜? 정말 물이 안 나와서 옥상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물 저장 탱크를 딱 열었는데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한 방울도 없어요. 물을 나오려면 수도가 나오려면 앞으로 5일이나 남아요.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수도국에 전화를 했어요. 물을 가져다가 돈을 주고
그래도 수도국에 사는 물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사제 물을 파는데 전화를 했더니 일주일 이상 기다리래요. 그때가 언제냐면 7월이 있어요. 7월. 할 수 없이 뭐 했냐, 아들을 데리고 대형 쇼핑 마트를 갑니다. 그래가지고 2리터짜리 미네랄 워터를 60병을 사가지고 왔어요. 60병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하루에 2병씩 그래가지고 그렇게 쓰고 났더니 아들이 한국을 딱 가더니 물을 쫄쫄쫄쫄 아꼈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 아빠가 저희 아들 보고 주하나 물 펑펑 써도 돼 여기는, 그러는데도 아들은 아껴 쓰더라. 습관이 돼가지고요. 그만큼 요르단은 물사정이 좋지 않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자는 호텔은 물을 날마다 사옵니다. 날마다 사와가지고 이렇게 탱크에다 놓고 쓰게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다닐 때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욕조가 있고요. 욕조에 물을 딱 받아놓고 욕조에서 이제 반신욕이라든지 이렇게 딱 할 수 있게끔 되는데 요즘에는 다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보다 이 중동 국가들은요, 물이 나오지 않는 분들은 목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샤워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 바뀌어가요. 그만큼 이제 물사정이 좋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특히 요르단은 물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물을 이제 정말 맛있는 물을 준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자, 지금은 건기입니다. 건기고 여름입니다. 자, 이곳 성기는 무슨 기후를 가지고 있냐면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지중해성 기후는 자, 여름에는 고온 건조합니다. 여름에는 고온 비 한 방울 안 내립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는요 비가 좀 늦게까지 내렸어요. 5월 달에 내렸거든요. 5월 자 초에 내렸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비가 안 오느냐, 10월 말 11월 초까지 비 한 방울 안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름이고요, 모든 곡식이 익어가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익어가는 시절이고요, 지금부터 해가지고 7월 8월에 포도를 수확하고 이제 11월 달에 이제 뭘 하냐면 이제 올리브를 수확할 때까지요. 지금부터는 이제 여름 과실들을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름 과실들을 추수하는 이제 익어가고 추수하는 여름 시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월이 되면 비가 한번 내려요. 그 비가 뭐냐면 이른비예요. 무슨 비라고요? 이른비. 이른비는요 파종하기 위해서 내리는 비입니다. 그래서 이른비가 안 내리면 곡식을 심으려고 파종을 못해요. 그러면 그해 농사는 흉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또 비가 오냐면요, 겨울에 12월에서 2월 사이에 비가 내려요. 그리고 이제 4월에 늦은 비가 내려요. 6월절쯤, 우리나라로 말하면 9월절쯤에 늦은 비가 내려요. 늦은 비가 내리면 무엇이 열매를 튼실하게 되면 밀과 보리가 튼실하게 되죠. 그래서 늦은 비가 안 내리면 또 쭉정이가 많이 생겨서 뭐가 돼요? 흉작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은택을 입히시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게 때를 따라 주는 거예요. 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곳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곳 성지는요 하늘만 바라볼 수 있는 땅이라고 성경이 신명했다. 이 땅은요, 이집트에 가면 나일강 있잖아요. 시리아에 가면 유프라테스가 있어요. 또 이라크에 가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가 흘러갑니다. 굉장히 물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곳에는 큰 강이 없어요. 요단강 해봤자, 여러분 오늘 미션 넘을 때 요단강 보셨어요? 네. 어떤가요? 조그만하죠. 한 2, 3m가 길어지죠. 그렇게 작은 겨울이나 다름없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만 바라볼 수밖에 없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 요르단에 오시는데 왜 요르단을 성지순례로 오시느냐? 자, 요르단은요 성경에 보면 많은 이방 민족들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자, 모압, 암몬,
에돔, 아람, 자 이런 족속들이 다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자 요르단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자 요르단 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자 요르단 지역에는 이런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 즉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는 반대쪽에서 그들의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땅이다 보니까 우리가 요르단을 그러면 성기술로 오시면 성경 지명 있잖아요. 성경 지명을 대보러 봤을 때 이스라엘의 70%가 있어요. 요르단의 20%가 있어요. 나머지 10%가 어디에 있느냐?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이집트,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이탈리아, 로마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다음으로 가장 성경 지명이 많은 장소가 바로 요르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르단에 오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요르단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요르단은요, 왕국이에요. 뭐라고요? 왕국. 정확하게는 요르단 하시메이트 왕국. 하시메이트 왕국인데요. 이슬람교를 창시한 사람이 누군가요? 마호메트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무함마드가 이제 이슬람교를 창시했는데 그가 어느 가문 출신이냐면 하시메이트 가문 출신, 하신 가문 출신입니다. 그러면 요르단도 하신 가문, 즉 무슨 말이냐? 현 요르단 국왕이 마호메트의 직계선으로 43대 후손입니다. 43대 후손 마호메트. 그렇기 때문에 이 요르단이 이 중동 국가에서 외교적으로 많이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마호메트의 직계 가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슬람교를 믿는 많은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요르단은 왕국입니다. 중동국 아랍 국가들 보면은 대부분 왕국이 많아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왕국이고요.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왕국이고요. 왕국이 아니면 공화정이에요.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요즘 중동 국가들이 굉장히 정정불안이 많이 있죠. 그 가운데 정정불안을 일으키지 않는 국가, 그러면서 이슬람교를 믿고 이슬람교가 국교이지만 그래도 가장 세속적으로 자유로운 국가가 요르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누가 많이 와 있냐? 사역자들이 많이 와 있어요. 유일하게 중동 지역에서 중동 지역에 선교의 문이 열린 장소가 국가가 바로 요르단입니다. 현재 시리아가 막혔습니다. 시리아에 있던 사역자들이 다 요르단으로 왔습니다. 이집트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다 어디로 칠 수 있냐? 요르단으로 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이런 많은 북아프리카권에 있는 사역자들도 굉장히 정정불안으로 어디로 와 있냐? 요르단으로 와 있어요. 지금 현재 아랍어를 쓰는 국가가 24개국,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있는 모든 국가가 무슨 언어를 쓰냐면 아랍어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잠깐 와 있다가 다시 안정이 되면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많은 사역자들의 어떻게 보면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는 나라가 바로 요르단입니다. 다행이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중동 지역에 유일하게 개신교 신학교가 있는 나라가 바로 요르단입니다. 현재 이 개신교 신학교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저희 합동 그러니까 총익화성 사역 선교사님이 교수로 계세요. 많은 이제 현지 사역자들을 이제 키우는데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자, 요르단은 이제 왕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치가 많이 안정이 되어 있고요. 자, 요르단은 1인당 GNP가 5,000불이에요. 5,000불. 그래서 1인당 GNP가 5,000불인데 요즘에 들어서 이제 많이 올랐어요. 1인당 GNP가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생활하기 참 힘듭니다. 지금 옆에 보시지만 지금 이렇게 보시다가 보면은 시골 마을이잖아요. 시골길이죠. 근데 암만을 가보시면 도시고
여기는요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중동 국가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빈부격차가 크다는 사실. 빈부격차가 너무 크고요. 그것 때문에 사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해소할 수 있을까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이게 부족 국가예요. 유목민의 부족 국가 체제가 사회 안에 전반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게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부족이다 보니까 부족 전체의 재산 있죠. 부족의 전체의 재산은 누가 많이 가지고 있겠어요? 부족장. 부족장 그러다 보니까 부가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쏠리게 돼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그러면 요르단의 주요 산업은 뭐냐? 요거 뭐라고요? 그 다음에 중개 금융업, 중개 금융업. 요르단은요 서방 국가들, 특히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국가들과 굉장히 친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리아나 레바논이나 이집트나 리비아나 이런 독재자들이 어디로 돈을 가지고 오느냐? 요르단에 있는 은행들에 맡겨. 그럼 그 요르단에 있는 돈 어디에 투자하는 거야? 서방 국가에 투자하는 거야. 이런 많은 이제 막혀있는 어떻게 보면 독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자국의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서방 국가들로 투자하기라든지 자본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이거 요르단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요. 요르단은 그런 중개 수수료를 챙기고 있고요. 지금 시리아가 내전 중이죠. 시리아가 내전 중이어가지고요. 유엔 제재에 의해서 물자를 직접적인 수출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수출 루트가 어디냐?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은 현재 북쪽으로는 시리아와 뭘 가지고 있느냐?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북한과 수교국입니다. 요르단도 북한과 수교국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곳에 우리나라의 정보 수집 활동이 참 많은 나라 중에 하나고요. 요르단에서 중요하게 여길 게 뭐냐면 여권 분실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여기서 여권 분실하면 100% 어디로 가느냐? 북한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 분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요르단은 서쪽으로 어느 나라가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과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동쪽으로는 이라크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 네 개의 국가들과 둘러싸여져 있고요. 요르단의 땅의 넓이는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남한의 면적에서요 경기도를 빼시면 돼요. 어디를 빼면 된다고요? 경기도. 자, 우리나라 남한의 전체 면적에서 경기도를 떼어낸 면적이 바로 요르단의 면적이다. 요르단이 작은 게 아니에요. 요르단이 꽤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데 요르단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요 고작 10%밖에 안 돼요. 몇 프로라고요? 10%. 90%는 뭐냐? 황무지, 광야, 사막입니다. 그래서 90%는 사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10%만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에 모이다 보니까 인구 밀도가 꽤 높아요. 그래서 암만 같은 경우는요 전체 인구가 680만이거든요. 680만 가운데 약 340만 명이 암만에 삽니다. 인구의 절반이 암만에 삽니다. 나머지 이제 절반이 이제 흩어져서 사는데요. 그래도 이곳의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이르비드라고 하는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 에드레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와요. 그게 바로 이르비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가 이제 마다바, 테라 이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요르단에는요 종교는 뭘까요? 이슬람.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오늘은 어디 가느냐면 모스크, 마스지드 갑니다. 오늘은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요, 자, 유대인들은 언제 지킬까요? 토요일이 뭐냐면 샤밧 안식이에요. 그리고요, 이곳의 종교가 이슬람교긴 하지만 기독교인이 약 8% 정도 있어요. 전체 8%가 기독교. 60만 명, 680만 명 가운데 60만 명 정도가 기독교고요. 현재 개신교 교회가 54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다고요? 54개. 아랍 현지인 교회가 54개가 있고요. 그 가운데 단독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11개입니다. 그 위는 건물을 새로 들어서 하든지 아니면 가정교회 형태로 하든지. 이 54개의 교회 가운데 약 10% 정도가 10에서 15% 정도가 담임 사역자가 한국인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는 요르단 같은 경우는 서방세계하고 많이 친분이 두텁기 때문에 이 서방세계로부터 돈을 원조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종교에 뭐가 필요해요? 자유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본인들의 종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제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사역하기에 편하기도 하죠. 그런데 뭔가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해가 되겠다라는 게 잡히면 바로 추가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안심하고 할 수 있고요. 중동 국가들 가운데 종교 비자를 주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심하고 사역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르단은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지금 현재 진출해 있어요.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데, 우리가 밤에 어두우면 뭘 켜죠? 전등을 켜죠. 뭐가 필요한가요? 전기가 필요합니다. 전기가 필요한데, 요르단에 전기 있죠? 요르단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회사가 여러 개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회사가 있고요. 일본 미쯔비시 있고요. 한국전력도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요르단에서 전기 생산량에서 3위입니다. 그리고 요르단 전체 전기가 필요한 양이 100이라고 있을 때 저희 한국전력이 25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공급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곳에 많은 건설 회사들이 와서요, 한국의 여러 가지 기업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데, 자, 오른쪽으로 보이는 거 있죠? 자, 오른쪽으로 보이는 거 이스라엘 쪽입니다. 이스라엘 쪽에 저기 멀리 보이는 게 뭐냐면 바로 저기는 에브라임 산지, 문하세 산지 저희가 보고 있는 거고요. 제가 왼쪽으로 위쪽에 있죠? 요 위쪽에 보시면 뭐예요? 황량한 광야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뭐냐면 길앗 산지. 무슨 산지라고요? 길앗 산지. 제가 내일 일정은 페트라 가는 일정이 있어요. 페트라를 가는 동안에 내일 제가 요르단 쪽에 대해서요, 성서 지리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암만 이제 요르단 와가지고 이제 숙소 가는 여정, 이스라엘에서도 많이 보셨잖아요. 보시고 저희 가는 동안에 오늘 보는 게 어디냐면요, 오늘 저희가 암만까지 가는 와중에 보는 것은요, 저희가 먼저 숫꽃을 본 거예요. 뭘 보시냐면 숫꽃. 야곱이 이제 판단 아람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오다가 그가 뭐합니까? 쉬었던 장소 숫꽃을 저희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어디를 건너가나요? 야복강을 건너가죠. 그래서 야곱이 잠깐 쉬었다가 저희가 야복강 저희가 보시고 암만으로 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정은 모두 다 어디에 가는 길에 있냐면 암만으로 가는 길에 요정이 있어요.
여기 한국차 많이 보이죠? 여기 10대 가운데 6대가 한국차입니다. 요르단이 한국에 있는 중고차를 수입하는 국가 가운데 많이 수입하는 물량 있죠? 양으로 보면 요르단이 3위예요. 자, 요르단이 3위인데 요르단에 많은 중고차가 한국에서 수입을 해와요. 그 다음에 어디로 팔려가냐? 요르단에서 다시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동부, 자, 이라크 서부로 이렇게 쭉 이렇게 팔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르단이 기착지예요. 중간 기착지가 많아요. 요르단에서 와서 다시 시리아나 레바논으로 이제 수출하는 어떤 기착지 역할을 하고요. 지금은 한국에서 보이지 않는 많은 봉고차들 있죠. 프레지오, 스타렉스, 구현, 그 다음에 그레이스 뭐 이런 것들 다 여기는 좋아요. 왜냐하면 요르단은요 사람들이 결혼하면 평균 아이를 낳는 게 5에서 6명, 5명에서 6명. 그러니까 당연히 식구가 많다 보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큰 차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현대 그레이스 같은 경우는 짐도 많이 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차 중에 하나가 현대 그레이스, 그 다음에 프레지오고요. 여기 국민차가 5년 전까지만 해도 6년 전까지만 해도 요르단의 국민차는 세피아였어요. 기아 세피아. 근데 최근에 요르단 국민차가 바뀌었습니다. 현대 아반떼로. 현대 아반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다 요즘에 보면은 한국 차들이 많고요. 여기에 한국 차들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어요. 중동 국가들. 이스라엘에도 가면 한국 차 많이 보이거든요. 왜 많이 보이냐면 한국 차가 부품을 구하기 쉽고, 뭘 구하기 쉽다고요? 부품 구하기 쉽고 여기서 주. 저도 이스라엘 생활할 때, 여기서 생활할 때요. 차가 고장나는 부품을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따지거든요. 한국 차량은 부품 구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사는 사람들도 부품을 많이 구하고요. 유럽 차들, 유럽이나 미국 차들은요, 처음에는 차가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그런데 나중에 뭘 구하기 어렵나요? 부품 구하기 어렵나요? 부품 구하기 정말 어렵죠. 특히 일본 자동차나 한국 자동차는요, 부품을 팔아먹습니다. 부품으로 돈을 버는 거죠. 자, 옆에 보시면은, 자, 저희 오른쪽으로 보시면 뭐가 보여요? 비닐하우스 보이시죠? 자, 비닐하우스 뼈대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농사를 짓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 요단강 골짜기 쪽에 요르단에서 농사를 짓고요. 이쪽에서 농사를 짓는 농작물 수확량이 요르단 전체 수확량의 약 50%를 차지합니다. 요르단 골짜기 쪽에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옆에 보이시는 저 땅, 옆에 보이는 저 땅 보이시죠? 이스라엘 쪽에 저게 바로 에브라임 산지인데요. 웨스트뱅크예요. 웨스트뱅크. 1967년 전까지만 해도 저 땅은 요르단 땅이었어요. 지금 보고 있는 저 땅이. 그랬다가 1967년도에 6.1 전쟁, 제3차 중동전쟁에 이스라엘에게 패하면서 저 땅을 요르단이 뺏겼어요. 요르단이 뺏겨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다가 1994년도에 이스라엘이 요르단과 평화협정을 했습니다. 데이비드 협정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협정을 맺음으로 인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왕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곳에 사는 많은 요르단 전체 인구 680만 명 가운데요, 팔레스타인계가 70%, 그리고 순수 요르단 땅에 살고 있는 순수 요르단 사람 20%, 나머지 10%는요 해외에서 온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계가 많다 보니까 팔레스타인의 고향이 있던지 친척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서신 왕래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1994년도에 평화협정이 맺어지게 됐죠. 이 평화협정이 맺어지면서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 말고 그 전에 대통령 누구냐면 시몬 페레스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데이비드 협정 때 외무부 장관이었어요. 외무 장관을 해주고 이 사람이 노벨 평화상 수상을 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아라파트와 함께 이제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었습니다. 그랬던 저곳을 성신왕래를 할 때 데이비드 평화협정을 낼 때 요르단이 이스라엘이 요구한 게 있어요. 갈릴리에 가면 뭐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있죠. 물이 많아지고요. 많죠. 그 갈릴리 호수물을 평화협정을 낼 때 이 요단강 골짜기 지역에 뭘 달라고 했냐면 농업용수를 공급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걸 수락하고 뭘 했느냐, 이 지역에 갈릴리 지역에 물 일부를 요르단에 주기 시작했고 그 물로 뭘 했느냐, 수로를 만들었어요. 수로를 만들고 위해서 뭘 했느냐, 이곳에 이사를 지을 수 있게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 지역에 사실. 그래도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이사를 지을 수 있어서 좋고요. 그 다음에는 뭘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보시고 오실 수 있는 이유가 1994년 6월 맺었기 때문에 평화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오실 수 있는 저희가 보는 왼쪽으로는요 광야처럼 보이잖아요. 광야처럼 보이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쪽 산 꼭대기에서요 저쪽 에브라임 산지 있죠? 사마리아 산지 불리는 저 사이, 이 사이가 뭐냐면 요단강 골짜기 지역이에요. 이 골짜기 지역이 넓은 곳은요 약 20km 정도 됩니다. 최대 거리가 골짜기 폭이 20km 정도 되고요. 평균 폭이 10km 정도 됩니다. 근데 이 골짜기가 저 위쪽으로 헐몬산 있죠? 오늘 헐몬산 갔다 오셨나요? 보셨죠? 이 헐몬산 위쪽에 보면은 데카 골짜기라고 있어요. 레바논 산맥과 안티 레바논 산맥 사이를 데카 골짜기라고 하는데 그 골짜기 끝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 골짜기 어디까지 가냐면 동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 산을 지나서 세렝게티 평원까지 이어지는 빅토리아 호수까지 이어지는 지구의 더 그레이트 리프트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골짜기 지역이에요. 그곳의 일부를 저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골짜기의 크기가 6,400km입니다. 그러면 이 골짜기의 일부가 홍해이기도 해요. 홍해. 그래서 가장 큰 골짜기 지역이고요. 이 골짜기 지역을 이 골짜기 사이에 저쪽에 해발 고도가 800, 이쪽에서 보이기에는 낮게 보이잖아요. 근데 좀 더 안쪽으로 가면 800고지, 1000고지거든요. 이 사이에 골짜기 지역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왜 이 요단강 골짜기 지역이 이렇게 덥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현재 가고 있는 게 해저 마이너스 100m예요. 현재 베샨 국경 넘어오셨잖아요. 베샨이 해저 마이너스 120이에요. 120. 자, 그리고 현재 저희가 해저 마이너스 100을 쭉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다에서 100m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쪽은 저쪽은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을 보시면 뭐가 있어요? 팬 현상이 있어요. 팬 현상이 있어가지고 영동은 비가 내리는데 영서는 비가 안 내리는 것처럼 뭘 하느냐, 비는 서쪽에서 와요. 비구름은 항상 서쪽에서 와요. 서쪽에서 오다가 서쪽 산 사면에다 비를 뿌리고 동쪽 사면에는 뭘 하느냐, 마른 구름이 내려와요. 이 마른 구름이 내려오기 때문에 유대 광야가 어디냐면은 산 사면에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 광야가 1년에 비가 50mm 정도밖에 안 내리거든요. 요단강 골짜기 지역이 그 정도 내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랬다가 이 저쪽에서 이쪽 사이에 골짜기가
길이가 넓은 곳은 20km, 짧은 곳은 약 10km 정도 되다 보니까 그 사이로 비가 지나가면서 구름이 지나가서 다시 비구름을 만들어요. 그리고 산 꼭대기 고온지대가 뿌리고 어디로 가느냐? 아라비아 자, 사막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저희는 수콧에 다 왔습니다. 헬데일 알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곳은 현재 수콧입니다. 수콧 추정지가 여러 개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유력한 장소입니다. 이 헬데일 알라는요, 1960년대에 이제 요르단과 영국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67년도에 우리 민수기를 읽어보면, 자,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자, 모압왕 발락이 누구를 데려오나요? 발람을 데려오죠. 그래서 이 발람이 뭘 하나요? 저주하라 그러죠. 근데 이곳에서 1967년도에 고고학자들이 신전의 한 부분을 발굴을 했어요. 발굴했는데 거기에 해반죽을 쭉 한 다음에 뭘 했냐면 글씨를 썼어요. 그 글씨를 썼는데 그곳에 뭐가 표현이 됐냐면 선지자 발람이 글씨가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외에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역사적으로 표현해 놓은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곳이. 그래서 그 시기가 가는데 그곳에 여기에 약 50줄 정도 되는 걸 해가지고 쭉 했는데 이것을 그 벽면에다 했을 때 시기가 언제냐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부터 해가지고요. 그 실전이 BC 790년대 우시아 왕 때 큰 지진이 있었어요. 지진이 있어가지고 그 지진에 의해서 무너질 때 파괴가 된 것으로 해서 자, 그걸 봤을 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나오고요. 자, 발람이 어느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람의 구돌에 있다. 아람이 구돌에 있다 그랬는데 여기 발굴하면서 왜 발람이 표현이 됐을까? 라고 하면서 굉장히 학자들이 의문을 했는데 이 아람을 할 때 남은요 레시를 씁니다. 히브리어는 레시를 쓰는데 달 있죠. 달렉과 레시가요 고대에는 알파벳이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글씨를 쓸 때 잘못 표기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8km 정도 남쪽으로 가면 뭐가 있냐면 아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널 때 뭐가 끊어졌어요? 요단강 물이 끊어졌죠. 그래서 아담읍 앞에서 물이 끊겼더라 했는데 여기서 약 8km 정도 밑에 내려가면 남쪽으로 내려가면 아담이 있어요. 이 아담은 오늘날 못 가요. 군사지역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못 가게 됩니다. 자, 이 수꽃인데요. 자, 이 수꽃에서 자 누가 이곳에서 잠깐 멈췄어요? 야곱이죠. 야곱이 멈췄었는데 이 수꽃의 의미는 양무리를 가둬놓는 우리를 뜻해요. 그래서 우리를 뜻하고 우리가 조금 가다가 야복강을 가면 마하나임과 브니엘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 야곱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요? 약속에서 주신 땅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으로 갈 때 자 여기서 아람 다마스커스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자 요단강을 건너기에 편한 장소가 몇 개가 있냐면 4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다고요? 4개. 제일 위가 우리가 넘어 베시안나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디냐면 야포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디냐면 여호수아가 건너갔던 여리고와. 그리고 야포강하고 베시안 사이에 쓰지는 않지만 작은 나루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인데 그 중에 주요 쓴 거는 3개지만 고대로부터 가장 건너가기 용이한 장소가 어디냐면 베시안입니다. 베시안인데 베시안을 건너가면 뭐가 있냐면 가나안, 갈릴리 지역에 가나안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건너가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이용하지 않아요. 약속을 통해서 바로 어디로 가느냐?
지대로 올라갈 수 있어요. 세계으로 올라가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건너가기 전에 양무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양무리를 잠깐 쉬면서 양무리들이 풀을 뜯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요. 그럴 때 이 주변 지역이 양무리들에게 풀을 뜯기에 용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지리적으로 봤을 때 이곳이 숲곳의 추정지도 하나가 되어 있고요. 이곳을 발굴을 통해서 통일왕국시대, 그 다음에 분열왕국시대 때 유적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야곱시대, 후기청동기거든요. 후기청동기 시대, 아브라함 시대, 중기청동기 시대 때의 유적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 위에 왕국시대 때 유적들이 쭉 나옴으로 인해서 이곳이 중요한 장소인 줄 알게 됐고, 중요한 것은 발람 문서가 발견이 되면서 이게 발람이라는 인물이 성경에 나오지만 이게 역사성이 있는 인물이라는 걸 밝혀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성경에 특히 이제 후기청동 시대를 연구할 때 중요한 문서 중에 하나는 발람 텍스트를 연구하게 됩니다. 보시고 사진 찍으시고 저희는 차를 타도록 하겠습니다.